네가 읽지. 아빠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응. 아, 이나가 읽어서 아빠 재워주지 그랬어. 얘들아, 왜? 좋은 꿈 꾸고 잘 자거라. 하지마. 뭘 하지 마. 내 목을 땡겨가지고. 아, 하지마. 간지럽단 말. 목을 땡겼어. 이거 아, 원아 이거 바닥에 책 치워. 계산은 뭐야 이 책을 침대에다가. 중심. 이거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이거. 목화씨와 문익점. 오늘 끝나는 거야? 어떻게 알았대? 목화씨와 문익점이 끝이어가지고. 여름방학 내내 요거 읽느라고 대단히 고생했어. 수고 많았어. 여름방학부터 했네 이거? 거의. 여름방학 조금 전부터 했어. 그래서 여름방학 내내 요거 해가지고 읽느라고 되게 힘들었지? 그래도 재밌긴 하지, 우리나라 전통. 이거? 목화씨와 문익점. 몽글몽글 하얀 목화솜.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는 겨울이 왔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구멍이 숭숭 난 얇은 베옷을 입고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따뜻한 비단옷이나 털옷은 비싸고 아주 귀했거든요. 가난한 백성들도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문익점은 추위에 떠는 백성들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문익점은 사신으로 원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원나라에 도착한 문익점은 신기한 듯 자꾸 고개를 돌려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나라 관리는 문익점이 이상했습니다. 무얼 그렇게 신기하게 보십니까? 백성들 옷이 참 따뜻해 보입니다. 아, 무명옷을 말씀하시는군요. 우리 원나라 백성들은 추운 겨울이 오면 무명옷을 해입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낸답니다. 거기가 근데 중국이었지. 원나라가 몽골인가? 몽골? 중국인가? 중국이 아니고 아마 몽골일 거야, 몽골. 중국 아니면 몽골인데 아까 몽골 같은데. 나는 중국 같아. 중국. 차이나. 중국이 아니고 몽골이야, 몽골. 왜? 뭘 왜야? 몽골의 옛날 나라 이름이 몽골이라니까. 대한민국 나라 이름이 여러 개야. 옛날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런 나라도 있었고 고려도 있었고 또 조선도 있었고 대한제국이라는 나라 이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대한민국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어디까지 읽었어? 이놈 말 시켜가지고. 따뜻하게 보낸답니다. 문익점은 얇은 베옷을 입고 떠는 백성들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문익점은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길에 목화를 재배하는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들판에는 하얀 솜들이 탐스럽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라, 저것이 바로 무명옷을 만드는 목화솜이로구나. 문익점은 뛸 듯이 기뻐하면서 목화솜 한 송이를 따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한 송이 안에는 씨가 10톨 들어있었습니다. 문익점은 원나라에서 돌아오자마자 고향인 경상도로 갔습니다. 곧장 장인을 찾아가 작은 주머니를 내놓았습니다. 원나라에서 씨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는 식물인가? 목화씨를 피우는 씨입니다. 원나라 사람들은 목화솜에서 뽑은 실로 옷을 지어 입어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호, 그런 식물이 있는가? 장인은 신기한 듯 목화씨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10톨의 목화씨를 반씩 나누어 심기로 했습니다. 반씩이면 5개씩 나누어 가졌다는 건가? 그렇지. 내가
봄이 되자 문익점은 목화씨를 한 톨 한 톨 정성스럽게 심었습니다. 부디 싹이 터서 하얀 목화솜을 활짝 피워주렴. 문익점은 씨를 심은 자리에 물을 주며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어느새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제 싹이 나올 때가 되었는데? 초조한 마음으로 밭에 나가 보았지만 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문익점이 심은 씨는 싹이 나지 않고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문익점은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장인을 찾아갔습니다. 장인어른, 싹이 났습니까? 이리 와보게. 요 한 녀석만 싹이 났다네. 그곳에는 조그만 연두빛 새싹이 쏙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하나라도 싹이 나서 천만 다행입니다. 신기한 듯 바라보는 문익점의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떡잎 사이로 줄기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돋아난 싹을 죽일 수는 없지. 꼭 살려야 해. 문익점은 날마다 정성을 다해 목화를 보살폈습니다. 밤이면 원나라에서 들여온 책을 보며 목화 재배법을 연구하고 농사를 잘 짓는다고 소문난 농부가 있으면 먼 길도 한 걸음에 달려가 그 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가을이 되자 호두만한 달의 5송이가 열렸습니다. 얼마 뒤 다래가 벌어지더니 그 속에서 마침내 하얀 솜이 환하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됐어! 이제 됐어! 드디어 솜이 열렸어! 솜이 열렸다고! 문익점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듯이 기뻤습니다. 장인어른, 이것 좀 보십시오. 목화솜입니다. 그래? 어디 좀 보세. 이렇게 보드라올 수가. 문익점과 장인은 목화솜이 그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솜들을 따서 헤집고 씨를 헤아려 보니 모두 100톨이 나왔습니다. 내년 봄에 이 씨들을 심어 더 많은 목화솜을 얻으면 되겠습니다. 다음해 봄, 두 사람은 작년에 얻은 씨를 밭에 심었습니다. 장인어른, 목화씨는 볕이 잘 드는 곳에 심어야 한답니다. 그런가? 나도 알아봤는데 씨에 붙어있는 솜틀을 깨끗이 떼어내고 심어야 싹이 잘 나온다더군. 두 사람은 더 많은 씨가 싹틀 수 있도록 연구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하얗고 탐스러운 목화솜이 조그만 밭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해, 두 해가 지나자 목화밭은 점점 더 넓어졌습니다. 목화밭이 넓어질수록 문익점의 고민도 커져만 갔습니다. 목화솜으로 씨를 만들려면 씨를 깨끗이 빼내야 하는데 일일이 손으로 하려니 너무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솜에 붙은 씨를 쉽게 빼낼 수 있을까? 문익점은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해 보았습니다. 목화솜을 볕에 바짝 말려보기도 하고 물에 흠뻑 적셔 놓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씨를 쉽게 빼내는 방법을 좀처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나라에서 온 승려가 장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승려가 장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고려에 와서 목화솜을 보기는 처음입니다. 제 고향에도 목화솜이 많이 피었는데. 승려의 말을 듣고 있던 장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님, 혹시 목화솜에서 씨를 빼내는 방법을 아십니까? 알기는 합니다만. 장인은 그 말을 듣고 불이 나게 문익점을 불렀습니다. 원나라 승려는 씨야라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목화솜을 씨야에 물리고 손잡이를 돌렸더니 거짓말처럼 씨가 툭툭 떨어지고
솜이 소복소복 쌓였습니다. 원나라 승려는 실 잡는 기구도 만들었습니다. 솜을 말아 기구에 걸고 윙윙 돌리면 하얀 실이 솔솔 빠져나왔습니다. 문익점과 장인은 두 손을 맞잡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장인어른. 그래, 정말 잘 됐네. 문익점과 장인은 원나라 승려가 가르쳐준 대로 실을 빼내고 솜으로 실을 만들었습니다. 실이 많아지자 하인에게 옷감을 짜게 했습니다. 덜거덕 덜거덕씩 덜거덕 덜거덕씩 배틀에 실을 올려놓고 옷감을 짰습니다. 마침내 아빠, 근데 누가 두고 가? 누가 승려야? 승려 앞에 나오는데 스님, 불교 절에 있는 스님. 이거 시원하다. 마침내 하얀 무명천 한 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무명천으로 옷을 지어 입으면 이제 우리 백성들도 따뜻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거야. 문익점은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문익점은 고향 사람들에게 목화씨를 나눠주었습니다. 키우는 방법과 목화솜에서 씨를 뽑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금세 온 나라에서 목화를 기르게 되었고 무명옷을 지어 입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추운 겨울, 백성들은 무명옷을 입을 때마다 문익점의 따뜻한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문익점과 무명.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부터 따뜻한 무명옷을 입게 되었을까요? 고려시대까지도 백성들은 베옷을 가장 많이 입었습니다. 구멍이 숭숭 난 베옷은 여름에는 시원했지만 겨울에는 아주 추웠습니다. 물론 누아에서 실을 뽑아 비단을 만들기도 했고 여러 가지 동물 털가죽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매우 비싸서 일반 백성들은 입기가 어려웠지요. 고려시대 말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목화씨 10토를 가져왔습니다. 문익점은 목화씨를 재배하고 천을 짜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10년이 지나지 않아 목화는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조선시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재배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겨울에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게 되면서 의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문익점은 1331년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에서 태어났습니다. 목화씨를 들여와서 심고 옷을 만드는 방법까지 전해준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학문이 높고 기계가 꿋꿋한 선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문익점이 목화씨를 들여온 것은 옛 기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중국에서 돌아오는 도중 길가에서 목화나무를 처음 보고 그 씨 며칠 얻어오다. 태종실록 1401년. 길가에서 목화를 처음 보고 따오게 하니 밭에서 일하던 노파가 놀라면서 말하기를 이 씨는 나라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하기에 문익점이 잘 타이르고 씨는 여러 붓 대롱에 채워 가지고 다음해 2월 고려 송도에 도착했다. 사무당 실기. 조선시대 세종임금은 오래전에 죽은 문익점에게 영의정 벼슬을 내리고 고향에 사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뒤에도 나라에서는 문익점의 자손들을 특별히 관리로 뽑아주는 등 오래도록 그의 공을 잊지 않았습니다. 무명옷의 좋은 점. 목화솜에서 뽑아낸 실로 지은 옷을 무명옷이라고 부릅니다. 무명옷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목화솜을 넣어 만든 솜옷은 배옷에 비해 아주 따뜻하고 촉감도 더 부드러웠습니다.
또 배옷은 몇 번만 빨아도 해졌는데 무명옷은 아무리 자주 빨아도 줄거나 늘어나지 않고 쉽게 해지지도 않았습니다. 배옷이나 모시는 서너 번 빨면 물들인 색깔이 없어지고 말았지만 무명옷은 물이 잘 들고 빠지지 않아 고운 색깔을 오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무명 옷감을 만드는 과정 1. 솜 말리기 목화솜을 따서 말립니다. 2. 씨앗기 씨앗라는 기구를 이용해 목화솜에서 씨를 빼냅니다. 3. 솜타기 씨를 뺀 솜은 솜활로 타는데 활을 퉁퉁 튕기면 솜이 뭉치지 않고 피어납니다. 4. 고치 말기 솜을 가늘게 뽑아 실처럼 만들어 둥글고 가느다랗게 말아놓습니다. 5. 물레질 고치에서 실을 꼬아서 뽑아냅니다. 6. 날 고르기 배매기를 하기 위해 날씨를 바다의 새수에 맞추어 가지런히 골라 모읍니다. 7. 배짜기 완성된 실로 무명 옷감을 짭니다. 배짜기 전에 배매기라고 해서 실이 잘 끊어지지 않도록 불을 쪼이고 날실에 풀을 먹이는 과정이 있는데 항상 하는 과정이 아니라서 사진에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